안녕하세요. 더 웨이 영어 신정원 원장입니다. 이렇게 저희 기본반 설명에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더 웨이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고 있는지 오늘 좀 가능한 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역대학원 졸업했고요. 진작에 적성에 맞지 않아서 강사로 전환을 했고 토익 강의만 12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출간했던 강의가 네이버에서 무려 9.7점 어마어마한 평점을 받았고요. 아직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동시 토익 인강은 아직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공적으로 만들었었던 첫 번째 브랜드였고요. 이제 더 웨이 영어가 저희가 만들고 있는 두 번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저는 정규반을 맡고 있고 우리 기본반은 신지영 선생님께서 수업 맡아주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카이스트 졸업하셨고요. GM 자동차 다니시면서 영국에서 근무도 하셨고 스미스 앤 모바일 회사를 운영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카이스트? 수학 선생님 아니고 영어 선생님, 영어를 더 사랑하십니다. 자, 이렇게 저는 신정 선생님하고 저하고 일단 두 선생님이 저희 학원의 모든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시스템보다도 자료보다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더 많은 프로그램을 확장시키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저희만큼의 헌신이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면 프로그램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더 웨이에 대한 소개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신이었던 동시 토익이 어떤 평가를 그동안 받았었느냐 하는 거를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뼈대 바르기. 요게 저희 이제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뭐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다 되더군요. 이런 평가. 자,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한 강의는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런 평가도 있었고, 제 아이가 크면 뼈대 바르기를 알려줄 겁니다. 실제로 전화하신 아버님이 계세요. 어떻게 제가 여기 대치동에서 더위 영어하는 줄 아시고 연락 주셔가지고 대구에 있던 아버님인데 저희 뼈대 바르기 자료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만 알고 싶은 욕심 가지시면 안 되고요.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자, 제가 제 강의를 가장 잘 설명해줬던 평가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막 엉켜있던 영어 문법들이 퍼즐 맞히듯이 정리되는 느낌. 저하고 수업하고 나면 뭔가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영어 지식, 문법 지식들이 연결되는 그래서 틀이 딱 잡혀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가장 많이 들었던 평이 요건데요. 중학교 때 뼈대 바르기를 알았더라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왜 고등학교가 아니고 중학교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 그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자, 그 의문이 제가 시장 조사를 하면서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국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도 뒤에 가서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시 토익 브랜드가 토익계에서는 5손가락 안에 꼽히는 강의였어요. 강의마다 저마다의 개성이 강합니다. 어떤 강의는 굉장히 웃기는 강의도 있고요.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독설가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이런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강의도 있었고요. 어떤 강의는 굉장히 막 정말 연예인 같은 쇼타임 맨날 이런 강의도 있었고 저는 재밌는 강의 못하고요. 저는 독설가도 아니고요. 저희 강의가 유명했던 건 그냥 점수가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아카데믹한 강의. 그때 저희에게는 수강 후기가 가장 큰 저희의 자산이었습니다. 동시토익에서 갈고 닦았던 수업을 가지고 와서 더 웨이에 다시 이제 각색을 해서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 더 웨이에서는 어떤 성과를 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성과가 났는데 100점이라는 점수는 정말 쉽지 않은 점수입니다. 100점을 맞았다는 거는 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장악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점수가 많이들 올랐는데 자, 그 중에서도 자, 이 친구는 숙명여중 친구 기본반에서 3개월 신주영 선생님 수업 듣고 85점에서 바로 100점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의고사 1학년 기준으로. 자,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 서운중학교, 도곡중학교 72점에서 3개월 후에 바로 94점, 75점에서 90점. 저희 내신 수업은 8회 수업이에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숙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과가 나오느냐? 저희가 고등영어 준비를 시키고 또 문법이 한번 틀이 딱 잡히고 나면 중학교 내신을 그냥 덤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따라와야지 중학교 내신에 지금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원중학교 다녔던 친구, 이 친구는 처음에 85점 나왔었는데 정규반으로 이 친구는 들어왔던 친구인데 2개월 만에 98점, 거의 100점 가까운 점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 3개월 차이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로 그때 95점 나왔었어요. 이 친구 어머님이 최근에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이 친구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반 신청하려고 문자 주셨는데,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지금 서울예고 진학했습니다. 이 친구는 진학해서 3월 모고도 중간고사도 괜찮은 성적으로 적응하고 있어요. 영어에 큰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고는 국어하고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전부 잘하고. 자, 그곳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확실하게 다지고 보내는 것이 저희 더 웨이 영어의 목표입니다. 지난 11월부터 2월까지 정규반 들었던 친구들이 다 고등학교 진학했는데 고등학교 내신에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다 취합해서 여러분한테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더 웨이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목표로 삼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유능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 1등급을 받아들었을 때 눈빛이 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구나. 내가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 근력이에요.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늘 벽에 부딪히고 한계에 도달하고 그 깨고 나가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인데 여기서 한 번에 이 큰 성공의 느낌을 가진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그전에도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밀어붙이니까 됐어. 이걸 한번 경험한 친구들은 그 다음에 난관이 왔을 때도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저희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정말 진심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만난 아이 단 한 명이 있어서도 이 유능감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단 한치의 소홀함도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 앞으로의 계속적인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영어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영어에 있어서 어떤 학습 과정을 거쳐오고 거치게 될 것인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큰 우리 영어 교육의 문제는 뭐냐면 초등, 중등, 고등, 수능까지가 전부 다 파편화되어 있고 다 각계전투예요. 다 따로 놀고 있다는 거. 뭔가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이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너무 영어가 문법 위주의 수업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피킹도 못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법 아웃 하면서 수능이 독해 위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초등에서도 문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스피킹하고 리스닝하고 그리고 뭐 디베이트하고 자, 이런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중등으로 넘어오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다시 문법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중등부터 고등까지는 문법이 지배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올 때 한번 뜨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아이들이 문법 안 중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문법 부랴부랴 준비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강조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이때 난이도가 한번 굉장히 확 튑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지금 준비가 필요한 게 초등에서 중등으로 넘어갈 때 한번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갈 때 또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원들은 초등 따로 중등 따로 고등 따로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등과 고등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제 어느 정도 문법 공부하면서 적응했어요. 그러면 중학교에서는 뭐 적게는 30%, 많게는 뭐 여기 대충중학교나 뭐 숙명여중, 진선여중 아니면 서초구에 있는 원촌중학교 같은 경우는 50%가 훌쩍 넘습니다. A를 받는 친구들이. 그러면 A 받았으면 나 영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면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상대평가예요.
그리고 얼마나 등급이 잔인하게 세분화되냐면 1등급부터 50%라 그러면 2, 3, 4, 5등급까지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1등급이 4%, 2등급이 7%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가 합쳐서 40%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았던 친구 중에서 하위 10%는 필연적으로 5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드릴게요. 한 학급을 30명이라고 산정을 해보면 4%면 한 반에 몇 명일까요? 딱 한 명입니다. 2등급 7%면 73, 2.1%예요. 딱 두 명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딱 3명이 1등급, 2등급 영어 좀 한다고 하면 1, 2등급 생각하는데 이렇게 피 튀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중학교 때 A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데 치중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준비가 미리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중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딱 두 과가 시험 범위가 돼요, 보통. 그러면 한 과의 문법 포인트가 딱 2개예요. 이 과에도 2개. 그럼 4개. 문법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이 4개 문법 포인트만 달달달달 외우면 시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딱 올라가는 순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시험 범위는 문법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중간고사를 위해서 영어 문법을 마스터, 이건 불가능해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 시험 준비는 이미 고등학교 입학 전에 끝나야 합니다. 고등학교 내신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범위도 일단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문 기준으로 40개에서 뭐 많게는 100개 지문까지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준비해서 중간고사를 보러 가야 될 텐데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은 이미 실력이 올라와 있으니까 지문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서 다 이해되고 조금 모르는 거 몇 개 찾아서 체크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암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30시간 들여서 1, 2등급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2등급 받는 친구들은 당연히 모르는 단어도 더 많고 이해 안 가는 지문도 많고 그러니까 지문 자체에 대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1, 2등급으로 넘어가려면 당연히 시간 투자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럼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면 당연히 사회 과목에서 과학 과목에서 당연히 시간 투자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다 똑같은 내신 점수인데 자, 3등급의 경우는 더 많은 시간, 4등급의 경우는 자,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자하고도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우리 반 1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뭔가 설렁설렁 공부하는 것 같은데 1등급 나오고 나는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했는데 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영어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접고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으로 내신에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실력을 미리 갖추고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의 연간 일정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가면 이제 그 긴장된다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막 청심환 먹고 어머니도 아이도 같이 먹고 들어가는데 4월 달에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4월 말에는 시험을 위해서 6주간 미친 듯이 달달달 통암기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시험 끝나고 나서 또 7월에 이제 바로 기말 있기 때문에 5월에 약간 숨 좀 돌리고 바로 중순부터 시작해서 시험 준비 들어가죠. 방학 때 조금 공부 좀 하다 와서 또 10월 중간고사 있죠. 6주의 시간 8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기말고사 준비해서 또 6주의 시간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총 6개월의 시간이 그냥 순삭이에요. 그리고 남는 시간 5월 달이나 10월 달에나 이거 굉장히 바쁩니다. 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죠. 경시대회도 나가야 되죠.
자, 그리고 나면 결국 남는 시간은 여름방학, 겨울방학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름방학은 뭔가 좀 내가 역사를 바꾸겠다 하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입니다. 뭔가 시작하다가 끝나가는 느낌이죠. 진짜 이제 똘똘한 친구들은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이제 계획을 딱 잡고 12월 중순부터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러면 3월 초까지 해서 3개월의 시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뭔가 한 과목을 붙들고 아주 크게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겨울방학 몇 번 있나요? 고1 겨울방학 한 번, 고2 겨울방학 한 번, 이러고 끝이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 방학 때 무슨 과목을 공부하게 될지 전부 수학이죠. 영어가 들어갈 자리는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영어라는 과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확 정리하고 마스터를 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에 한 달 문법 특강, 겨울방학 때 또 한 달 문법 특강,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공부해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는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영어 점수는 들어갈 때 점수와 나올 때 점수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선에 계시는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역전을 하는 경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발성으로 가능하네요. 3등급 받는 친구가 한 번 정도는 1등급 팍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하대요. 근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중학교 내신이 아니라 고등 영어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돼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남들 영어에 미친 듯이 시간 투자할 때 우리는 시간 안배를 다른 과목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고등학교 들어가서 깨닫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알아내는데 시장 조사하면서 바로 알아낸 게 2년 걸렸어요. 빨리 간파하시고 고등학교 영어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금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중2, 중3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영어 내신, 수능 준비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를 저희가 어떻게 시키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고등학교의 영어 준비는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영어 내신과 수능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지문 자체는 같습니다. 같은 지문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수능은 디테일이 중요하지 않고요. 이 글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작가의 주장이 뭔지를 파악해라. 대입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같은 질문이 내신 시험에 등장할 때는 이제 변형 문제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빈칸 추론 문제였는데 이거를 순서 문제로 낸다거나 아니면 순서 문제였는데 주제 문제로 낸다거나 이렇게 변형을 하는 경우는 수능하고 유형이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변별력은 다 알고 있는 문법 문제죠. 어법 문제. 이 중에서 틀린 문법 골라내시오. 아니면 서술형은 기본적으로 문법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There's something deeply paradoxical 하고 나왔는데 paradoxical 형용사니까 앞에서 부사가 꾸며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싹 시험에서 바꿔내는 거죠. 그럼 형용사 앞에 웬 형용사 틀렸다. 올라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아니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ruminations하고 주어가 나왔는데 중간에 뭐가 막 삽입됐습니다. 동사가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are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싹 is. 그 수일제 틀린 거 확 잡아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쭉 중간쯤에 굉장히 복잡한 문장 구조가 하나 있었어요. 어색하게 being 하고 준동사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싹 바꿔놓는 거죠. 그럴 때 본동사 자리 아니었어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아니면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는 접속사 문제입니다. what이 들어갈 자리인데 대시나 위치나 싹 바꿔놓는 거죠. 그때 틀렸어 잡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어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들어가면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위치 아니고 와시였는데 이런 세밀한 게 막 팍팍팍 떠오르진 않아요. 이 시험을 보러 들어가서 이 아이가 이 지문을 보고서 여긴 지금 형용사 앞인데 웬 형용사 어색하다라는 게 팍 걸러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문법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접속사가 나오면 맞는지 확인하는 거 습관. 자, 주어가 나와서 동사 수일치
우리 수업 시간에 아주 아이들이 너무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본수, 태시 이거를 아주 급훈으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본동사냐, 준동사냐, 수일치, 수동태냐, 능동태냐, 시제 네 가지 확인하는 게 아주 습관이 들어 있어야 돼요. 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 문법너가 돼야 된다. 문법을 알고 있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문에서 봤을 때 그 문법이 팍팍팍 적용이 되고 틀린 것들이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 더 웨이에서는 뭐를 시키느냐? 이 내신을 위해서나 수능을 위해서나 둘 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었죠. 저희 전매 특허라고 할 수 있는 이 뼈대 바르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대 바르기라는 게 뭐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뼈대 바르기라는 거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영어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어 문장은 처음에 주어로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적어 나오기 전에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나는 먹었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밥을 목적어가 뒤에 나옵니다. 자, 요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더 중요한 건 품사 개념이에요. 자, 품사 개념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나올 수 있을까요?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어떤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는 문장 성분, 품사,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영어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야, 똑같은 명사지만 주어 자리에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주어처럼 해석해야 돼요. 주격조사, 은는이가 붙여줘야 됩니다. 학생이 해석하고요. 자, 목적어 자리에도 똑같이 명사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목적어니까 목적격조사. 을을 붙여줘야 됩니다. 책을 그 다음에 읽습니다. 학생이 책을 읽습니다. 이게 영어 문장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어 문장이 끝나버린다면 두 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 영어가 어려울 사람 없겠죠. 근데 영어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고 어쩔 때 막 세 줄, 네 줄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 문장은 왜 길어지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 요소는 필수 요소 하나라도 없으면 영어 문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뼈대 구조예요. 얘네가. 자, 근데 여기에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이제 살이 붙기 시작합니다. 자, 학생들이 책을 읽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 굉장히 유익한 책을 읽습니다. 유익한.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열심히 읽습니다. 동사를 꾸며주는 건 부사예요. 자, 영어에서 꾸며주는 살해에 해당하는 수식어구는 딱 두 가지 품사입니다. 부사, 형용사. 자, 그런데 둘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형용사, 얘가 좀 얌체예요. 얘는 명사만 꾸며주고요. 나머지는 다 부사가 꾸며줍니다. 자, 그럼 부사는 자기가 꾸며주는 애 앞에 붙습니다. 자, 누구도 꾸며줄 수 있는지 볼게요. 유익한 책이라 그랬죠? 근데 교육학적으로 유익한 형용사를 부사가 꾸며줄 수 있겠죠? 그땐 그 앞에 붙습니다. 열심히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읽어요. 열심히 또 강조하고 싶어? 그 앞에 부사 붙여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부사가 문장 제일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열심히 책을 읽습니다.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아니면 문장 제일 끝에도 부사는 잘 등장합니다. 요 부사는 앞에 동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동사 꾸며줄 때만 위치가 두 가지예요. 동사 앞이나 문장 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 부사가 막 끼면서 문장이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뼈대를 발라내기 위해서는 품사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어를 그냥 뜻만 외우면 안 되고 형용사냐 부사냐, 부사는 알아보기 쉬워요. 보통 ly가 붙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 명사는 구분해서 외워줘야 됩니다. 부사네, 형용사네 살이잖아. 살이니까 발라내고 뼈대만 제대로 해석하면 문장 중심 잡고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형용사 부사가 뭐 100개씩 붙는 것도 아니고 서너 개 붙을 텐데 그것 때문에 문장이 세 줄, 네 줄 길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수식어구가 붙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뭐냐? 명사 자리에
명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뭔가 몇 개의 단어가 조합된 덩어리 명사, 명사구가 나옵니다. 자, 아니면 조금 더 길어졌어요. 명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명사절, 절의 개념은 우리가 조금 친근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students read books 이런 게 절이죠. 근데 그 앞에 명사절 접속사가 나오면 얘는 묶어서 명사절이 됩니다. 명사절은 명사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주어 자리에도 명사 대신 명사절 나올 수 있겠죠. 자,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대신 명사절 나올 수 있겠죠. 이러면서 문장이 길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형용사 자리에도 형용사 대신 형용사 구 나올 수 있겠죠. 형용사 절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근데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은 형용사랑은 조금 틀린 게 길기 때문에 명사 앞에 못 나오고 명사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끌어줍니다. 이게 우리말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명사 뒤에 형용사가 나왔어. 형용사 구나 형용사 절. 그러면 뒤에서 끌어오는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면서 문장 길어지겠죠. 자, 마지막 부사 자리에 부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뭐가 나올 수 있겠어요? 부사구, 부사절. 부사절은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이런 법 없습니다. 부사절 2개, 3개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서 문장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문장이 길어져도 내가 명사구는 명사구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면 자, 부사절 접속사 나왔어? 주어 동사 목적어 묶어서 부사절 하나의 부사처럼 덩어리로 인식할 수 있다면 문장이 하나도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뼈대빠르기 핵심입니다. 구는 구끼리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 접속사가 나왔네. 접속사 끼고 있는 절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 자, 근데 이 중에서 절은 조금 더 모두가 친근해 하는데 이제 제일 생소한 개념이 구의 개념이에요. 구. 그래서 구의 개념이 잡히면 이제 영어 구조에는 이제 달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는 어떻게 만드느냐까지 오늘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자리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 구를 만드는 방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2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에 대한 얘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가서 구 얘기를 해보면 구를 만드는 방법은 딱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명사를 또 쓰고 싶어.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만 명사를 써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명사를 또 쓰고 싶어. 그러면 명사를 연결해주는 연결어만 있으면 돼요. 걔가 전치사입니다. 자, 앞으로 문장에서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얘는 뒤에 나오는 명사까지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영어의 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전면구라고 앞으로 부릅니다. 자, 2번째 볼게요. 2번째는 준동사구예요.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절이 나왔어요. 동사는 한 문장에서 하나밖에 못 나옵니다. 만약에 또 절을 쓰고 싶다면 아까 접속사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동사가 늘어나려면 반드시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접속사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냥 동사는 좀 쓰고 싶은데요. 이럴 때는 준동사를 쓰는 거예요. 영어의 준동사는 딱 3가지입니다. 투부정사, ing, 그리고 pp. 3가지.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준동사가 나왔다. 그럼 이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 뒤에 보면 얘 목적어도 나와 있고요. 이 뒤에 막 전면구도 붙어 있고요. 자,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덩어리로 인식. 그래서 준동사구 묶은 다음에 얘가 명사구냐 형용사구냐 부사구냐 요걸 분석해서 그 기능에 맞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주어 동사 목적어 또 쓰고 싶어? 그러면 절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는 접속사입니다. 명사를 연결해주는 건 전치사, 절을 연결해주고 싶으면 접속사만 들어오면 돼요. 우린 앞으로 접속사 끼고 있는 절은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문장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장을 가지고 뼈대를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묶어야 되는 건 딱 3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구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뭐였을까요? 전면구. 전치사가 나왔다? 그럼 뒤에 나온 명사까지 묶어서 덩어리 인식합니다. 2번째는 준동사구. 투부정사 ing, pp 나왔다. 그럼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자, 마지막 접속사 나왔다. 그럼 묶어서 덩어리 인식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뼈대를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바로 to prepare하고 투부정사 나왔네요. 그러면 준동사 시작됐습니다. 뒤에 전치사가 이끄는 전면구 같이 나왔어요. 그럼 한꺼번에 묶어줍니다. 자, 뒤에를 보니까 students하고 바로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주어구나 라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주어 앞에서 추가적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부사구구나 알아보시겠네요. 그럼 살이니까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students 뒤에 보니까 전치사가 나왔네요. 전치사 전면구의 시작입니다. 묵습니다. in the library 하고 나왔는데 of도 전치사죠. of the school 하는 것도 전면구 한꺼번에 묵습니다. 자, 얘는 보니까 명사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구네요. 학교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 살이죠.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arnestly ly 끝냈으니까 부사네 부사 살이에요. 무조건 지우고 갑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동사 나왔네요. 동사. 자, 그럼 이제 목적어 찾아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there가 나왔어요. there는 소유격 대명사죠. 대명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there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 기능이에요. 살입니다. 지우고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텍스트북스 하고 나서 책은 책인데 텍스트북스 하면 교과서란 얘기죠. 자, 그러면 얘는 명사인데 명사가 왜 명사를 꾸며주고 있나요? 명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우리가 합쳐서 복합명사라고 하죠. 문의는 명사 대 기능은 여기선 형용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갈게요. 그러면 뼈대다 나왔네요. 학생들이 책을 읽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뒤에 보니까 which하고 접속사,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죠. 자,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묶어보겠습니다. had been 하고 부사 중간에 삽입됐고 designated까지가 긴 동사고요. 그 다음에 as 전치사 났습니다. as their extra materials 하고 전면과 한꺼번에 묶어줄게요. 묶어서 관계대명사 보자마자 형용사절 보는 거예요. 아니면 명사 뒤니까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구나. 이렇게 봐도 되겠죠? 나중에 해석할 때는 뒤에서 끌고는 해석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 마지막 although 접속사네요. 보자마자 그냥 부사절 접속사 외워둔 친구들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사절이니까 또 살이다. 지워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앙상하게 뼈대만 남는다는 거죠. 이렇게 발라내는 작업을 저희가 매회 30개의 문장 전부 제가 모의고사 질문에서 발췌한 문장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연습을 정규반에서 32회 하고요. 기본반에서 24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뼈대 바르기 달인이 돼가요. 그래서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뼈대가 팍팍팍 보이고 준동사고 전면구 접속사 묶어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본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바로바로 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문제 어떻게 내냐면 although 자리에 의미는 비슷하지만 전치사 이런 애를 싹 넣고 뒤에 절 나왔는데 웬 전치사 바로 발라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문법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문장 구조가 뼈대와 살로 싹싹싹 나눠서 한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투부정사가 나왔는데 부사구일 때, 형용사구일 때, 명사구일 때 어떻게 구분하나요? 그리고 그 구분에 따라서 해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하는 거를 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우리 문법 수업입니다. 그래서 준동사 문법만 8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의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동사에 따라서는 목적어가 뒤에 2개 나오는 애도 있고요. 목적어 뒤에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 보호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특이한 구조로 쓰이는 120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문법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구조 유형을 공부하고 동사를 외워놔야 되겠죠. 그거를 공부를 하는 게 동사 수업입니다. 이렇게 동사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제 수동태, 시제, 그래서 동사의 형태 변화까지 공부해서 8회 동안의 수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접속사로 넘어가면 접속사는 이제 조금 더 길어져요. 9회에 걸쳐서. 그리고 나머지 대명사, 비교구, 명사, 형용사, 부사
그렇게 해서 32회 기본반은 그중에서 핵심적인 문법만 뽑아내서 24회에 걸쳐서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법 수업 내내 아이들은 뼈대 바르기 연습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재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신지영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건데, 저희가 이제 문법을 배우잖아요. 문사를 배웠다 그러면 이제 뼈대 바르기 문장이 1번부터 30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요게 이제 뼈대 바르기 숙제예요. 그래서 발라내고 주어 동사 목적어 표시하고 해석하고, 요거는 이제 백지 노트고 요거는 일정표인데요. 요거 설명을 좀 뒤에서 다시 드릴게요.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면 이게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보고 채점까지 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채점을 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막 했는데 틀린 부분이 있는데 그냥 넘어갔다. 이거는 손만 바쁜 거지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찾아내서 그거를 코렉션하는 게 공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채점까지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문장 구조를 분석하는 힘은 한번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문법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저희 이 문법 노트예요. 이거는 동시토익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건데, 오늘 동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동명사 하루 동안에 배운 거를 이렇게 딱 한 페이지에 제가 요약해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 페이지 34페이지로 구성된 게 저희 문법 노트예요. 이거는 A4 반만한 조그만 노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초빈출 포인트 하면서 동명사 저는 단수 취급한다.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자꾸 까먹는 거죠. 게다가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이거 시간 지나가면 까먹죠. 계속 반복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finish는 finish doing it 하고 동명사를 취하는데 선생님들이 finish to do 하면 틀렸다. 잡아낼 수 있어야 돼요. 또 투부정수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동사들 아주 얘네들도 빈출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온 거 spend time ing 인이 생략되고 바로 ing 나오는 표현들 end up ing 아주 문제 많이 내십니다. 그 다음에 be dedicated to 다음에는 동명사가 나옵니다. 투부정사 동사 원형이냐 동명사냐 이건 수능에까지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7개의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보지 않으면 까먹는 거죠. 그래서 이 문법 노트를 가지고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시험 보고 한 달 지나면 또다시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시험 보고 계속 반복 누적해서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 다시 한 번씩 본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최근에 어머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아이가 이거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이 문법 노트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대학 가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나라는 영어 시험 계속 봅니다. 직장에도. 그때마다 나만의 평생의 문법 책이 될 거예요. 조그만 노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백지 노트 있죠? 여기다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써보는 겁니다.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써봐야 내가 기억이 안 나는 게 뭔지 내가 취약한 부분이 뭔지를 다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쓰다가 기억 안 나는 거 다시 문법 노트 확인해서 다시 써보고 이렇게까지 해서 문법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제가 그렇게 목청껏 외워 문법 노트 외우라고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반복하고 시험도 계속 반복하는데도 안 외우는 친구는 안 외우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규반에서 새롭게 도입한 자료가 있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내신 기출을 강남 3구에 해당하는 기출을 전부 다 모았어요. 모아서 동명사를 배웠다 그러면 인근 학교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나눠줘서 아이들이 실제로 풀어봐야 돼요. 내가 앞으로 중동고등학교 가면 이런 문제를 풀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눈으로 보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학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학원에서 대충 때우는 법에 대해서는 아주 도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실제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2번 문제에 보면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 controlling
문장에서 제일 앞에 ing 시작하면 동명사주어다 보면 됩니다. 동명사주 엄청 길었고요. 게다가 부사절 중간에 삽입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본동사예요. 그러면 동명사주어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틀렸네요. 이런 문제를 실제로 봐야지 문법 노트 외워야 되는구나 를 아이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외우게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내신 기출문제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문법 노트 학습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면 고등학교 영어 내신 1등급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한 학년에 한 300명 정도라고 보면 1등급이라고 하면 아까 4%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2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또 할만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 34페이지의 문법 노트가 내 머릿속에 싹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서술형은 기출문제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풀어보는데 저희 반 친구들은 리스닝 갖고 영작하는 연습을 워낙 많이 하고 뼈대 바르기 통해서 구조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연습을 또 많이 해보게 될 거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내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투트랙이라고 했습니다. 수능 준비, 모의고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입 파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여기서 뼈대 바르기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거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에서 영어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인데 우리나라 수능 영어 풀어보고서 막 틀리세요. 영어가 전문인 선생님들이. 자, 그럼 그분들이 왜 틀릴까요? 문법 실력이 약해서? 어휘가 딸려서? 절대 아니겠죠. 그분들이 수능 영어 틀리는 이유는 우리가 원어민인데 국어 과목에서 국어 비문학을 틀리는 이유하고 똑같습니다. 문장이 아주 복잡합니다. 단어를 쓸 때도 사전적인 의미대로 쓰지 않고요. 굉장히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블라블라블라 뭔가 살이 어마어마하게 갖다 붙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들은 수능 영어는 세미 비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문학보다는 쉽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짧아요. 국어 비문학보다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까요? 그럼 많은 수식어구에 휘둘리면 당연히 승산이 없겠죠. 필요 없는 부차적인 정보는 빼내고 뼈대를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를 파악해서 요약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요약을 하다 보면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눈에 확 띄게 돼요. 그게 작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문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장이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자, 중학교 3학년 때는 자, 아주 직관적으로 팍 이해가 가능한 이런 문장들을 아이들이 영어 수업 시간에 접합니다.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요. 자, 고1로 넘어가면 섭취량. 자, 이런 관념어가 좀 들어오긴 하지만 뭐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채소는 우리 몸의 이로움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자, 고2로 넘어가서 볼게요. 조금 더 복잡해졌죠. 녹색 채소의 충분한 섭취는 건강의 이로움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괜찮아요. 자, 고3으로 가면 이렇게 나와요. 읽기도 싫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젤라 M. 지코빅 박사가 이름도 뭐 읽히지도 않는 러시아 분인가요? 이런 분이 나오고 계속 갑니다. 이끄는 세계 영양학회에서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채소 섭취의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다 읽었는데 머릿속에 남는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글을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이 글을 어떻게 소화를 해야 할까요? 자, 아까 처음부터 강조했었죠? 요약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약하기 위해서 부차적인 내용들은 계속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계속 훈련시켜주는 대표적인 부차적인 노폐물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어요. 4가지: 열거, 삽입, 고유명사, 대조건. 자, 요게 이제 부차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뼈대입니다. 그래서 뼈대를 위주로 이 글의 요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엔젤라 M. 지코빅 박사. 이런 게 이제 고유 명사죠.
불필요합니다. 어느 학교에서 몇 년도에 발표했는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발표 내용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싹 지우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섭취의 빈도 및 비중 확대. 이런 게 이제 열거죠. 그래서 수능에선 and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잡고 나머지는 버리고 갑니다. 자, 여기서 저는 비중 확대 잡고 가겠습니다. 얘는 버리고. 자, 우리 건강에 미치는 당연히 뭐 우리 어려운 건 아니지만 수식어는 자꾸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이죠. 간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안 된다. 이중부정. 자, 이 이중부정이 우리 뇌를 되게 피곤하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중부정은 뭘까요? 두 번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죠. 그러면 싹 지워주시고 가면 됩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채소 섭취는 많이 하면요. 몸에 좋습니다.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짧게 나만의 언어로 요약해낸 훈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을 요약했으면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문장은 첫 문장에서 주제를 밝히고 있는 두 가지씩 지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주제 파악이 첫 문장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제가 파악이 됐으면 그 다음은 이거를 연결해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다음 문장이 첫 문장과 어떻게 연결됐는지 연결시키면서 이제 속도를 내주셔야 됩니다. 자,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가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복잡하게 썼는지. 그래서 조금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진술해 줍니다. 그게 재진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기가 주장하는 게 어떤 건지 그 사례를 듭니다. 예시. 자, 그 다음에 반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에서 but 하고 나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게 작가의 주장이 되는 거죠. 자, 어려운 글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재진술의 연속인 경우가 많아요. 5개 문장으로 구성됐는데 전부 재진술입니다. 자, 요게 구조가 파악이 됐으면 두 번째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네 번째 문장은 구조도 잘 안 잡히는데 당황할 필요 없죠. 버리고 가면 돼요. 그래서 구조를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여유 있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주제가 잡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속도를 내면서 쭉 읽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작년 2023년도 수능에 실제로 등장했던 질문입니다. 그때 난이도가 탑 4에 해당했었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탑 1, 2, 3까지가 하나의 3점짜리 문제였기 때문에 다 합치면 9점이죠. 자, 그거 틀려도 자, 여기서부터 맞춰주면 1등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의 마지노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오답률이 48%였어요. 그러니까 만만치는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어떻게 뼈대 위주로 요약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뼈대 바르기 앞서서 일단 몇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끊어볼게요. 마침표가 여기 나와 있고요. 하나의 문장. 자, 그 다음에 이 문장 엄청 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 여기까지고요. 네 번째 문장은 무려 여기까지 5개 문장이에요. 자, 수능 글이 이렇습니다. 뼈대 간단한 뼈대에 블라블라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엄청 많이 들러붙습니다. 자, 이거를 뼈대 위주로 어떻게 요약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there 하고 시작하면 항상 일형식 문장입니다. 그런 동사가 나와 있고 주어가 항상 뒤에 도치되어 있어요. 뭔가가 있다. 표된 끝났습니다. 자, 근데 뭐가 있냐면 deeply paradoxical 하고 나왔어요. paradox 어려운 단어죠. 역설. 뭔가 모순되지만 그 안에 진실이 담겨 있을 때 우리가 역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역설적인 뭔가가 있다. 앞으로 이 글은 뭔가 대조적인 개념이 나오겠구나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명구가 나왔습니다. About 하고 나왔고 The professional status of sports journalism. 자, 요게 이 글의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status라고 하면 사회적 지위라는 뜻이에요. 스포츠 기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뭔가 역설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볼까요? Especially in the medium of print. 자, print라고 했으니까 방송 쪽은 아니고 print, 인쇄물이죠. 잡지나 아니면 신문 기자들.
그죠? 네, 사회적 지위와 관련해서 뭔가 욕설적인 게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욕설이 뭔가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면서 보겠습니다. 제가 뼈대만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풀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은 좀 지워가면서 볼게요. 전치사 나왔습니다. 전치사가 이끄는 문장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주어가 드디어 보입니다. reporters accounts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또 리포터가 나왔는데 또 무슨 리포터가 이러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첫 번째 문장과 연결해서 읽어줘야 됩니다. 자, 이 리포터는 당연히 스포츠 기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accounts. 수능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계좌의 의미가 아니고요. 설명이라는 의미예요. 설명. 그러면 스포츠 기자의 설명인데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스포츠 행사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스포츠 기사를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포츠 기사, article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주지 않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얘가 표상하는 의미가, 얘가 symbolize, represent 하는 의미가 뭔지를 찾아내야 돼요. 구체적인 의미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신문 기자들의 설명이니까 기사는 자, 동사가 are 하고 나왔고 consulted 하고 나왔어요. 자, 컨설트도 여기서도 사전적 의미로 쓰이지 않았네요. 근데 얘가 사전에 첫 번째는 컨설팅 해주다고요. 두 번째는 참조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가 참조가 되는데 어떻게 참조돼요? eagerly, 아주 애타게 열심히 참조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sports fan. 스포츠 팬들에 의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스포츠 팬들이 기사 나오면 열심히 찾아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스포츠 기사들은 굉장히 인기가 좋다. 그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while하고 접속사 끼고 있는 절이 여기까지인데, 자, 부사절이니까 날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들어가서 볼게요. The ruminations, 너무 어려운 단어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주석이 나와 있습니다. 생각이란 뜻이래요. 자, 근데 누구의 생각인지 뒤에 보니까 of the elite class of celebrity sports journalist 다 빼버리고 스포츠 저널리스트 나왔네요. 스포츠 기자의 생각이니까 뭘까요? 연결해서 보면 스포츠 기사겠죠. 이 사람들의 뭐 개인적인 정치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글은 스포츠 기자의 생각은 스포츠 기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걔네들이 어떻다고요? are sought after. sought의 원형은 seek이죠. seek after 하면은 아주 그냥 막 구하는데 찾는데 사람들이 애타게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찾아다니는 걸 의미합니다. 앞에 뭐랑 똑같나요? eagerly consult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뭐냐? 대진술이다 볼 수 있겠네요. 스포츠 기사들은 어떻다? 인기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지금 yet하는 연결어가 나왔습니다. yet, however, but 요게 나오면 항상 이렇게 세모 표시하면서 생각의 사고의 전환은 싹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앞에 나온 건 작가의 주장이 아니었어요. 자, yet, but 하고 나면 그 뒤가 작가의 주장이 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스트들은, 스포츠 기자들은 do not have standing. standing 하면은 status하고 똑같아요. 사회적 지위, 위치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왔나요? 스포츠 기자들 아주 인기 좋습니다. 그러나 뭐는 높지 않다,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욕설이 나왔네요. 인기는 좋으나 지위는 별로 높지 않다. 자, 이 문장이 어디까지 나왔나요? 엄청 길어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뼈대 위주로 강약 조절을 못하고 이 뒤에 있는 만약에 살에 휘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한 뒤에 수식어가 펼쳐지는데요. In their profession that corresponds to the size of their readerships or their pay packets. 그들의 독자층이나 아니면 그들의 월급, 연봉의 규모에 상응하는 자, 이렇게 형용사절 묶여가지고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with가 나왔어요. 전명구 with the old saying.
오래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까지 또 줘줬으면 now reaching the status of cliché. 클리셰라고 하면 진부한 표현이죠. 사람들이 지금은 그냥 진부하게 느껴지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한 그런 오래된 속담이 있대요. 자, 그 속담이 뭐냐? 대절하고 나왔습니다. 스포츠는 토이 디파트먼트다. 장난감 부서다. 누구의? 뉴스 미디어에. 그런데 still readily to hand. 바로 손에 쥘 수는 있어야 돼요. 바로 옆에다 두지만 장난감 부서다. 라는 그런 오래된 속담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또 전명어 나왔습니다. 뭐로서 as a dismissal 하면은 경시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Of the worth of what sports journalists do. 신문 기자가 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경시하는 의미로서의 이런 오래된 속담과 함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이렇게 휘둘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강약 조절을 하면서 아이들을 읽어줘야 됩니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에 대한 설명이구나.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막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 예시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게 처음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이 작가의 주장을 이해했어. 그러면 싹 버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얘네들은. 자, 그다음 마지막 문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This reluctance는 굉장히 중요한 어휘입니다. 저희 문법 노트에까지 들어가 있는 어휘예요. 주저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뭘 주저하느냐? To take sport journalism seriously. Take seriously는 수거 표현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스포츠 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스포츠 기자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produces 만들어냅니다. paradoxical outcome. 자, 다시 역설로 돌아갔네요. 그래서 이 글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쭉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요약했는지 볼게요.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역설이 있습니다. 그 역설은 뭐다? 스포츠 기사가 인기가 있어요. 기자들이 인기는 되게 많은데 그러나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다. 이게 역설이었죠. 자, 그럼 반복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포츠 뉴스페이퍼 라이터스 기자들은 are much read. 많이 읽힙니다. 그 얘기는 뭐다? 인기가 좋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but하고 나죠. but하고 똑같은 구조죠. 그러나 little하고 나서 여기서는 much read. 그럼 little pp. 병렬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가는 표현은 뭐가 될까요? 지위는 높지 않다. 이게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적게 뭐뭐가 되고 있는 게 지위가 낮은 걸까? 자, 보기 보고 골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적게 존경받습니다. 요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수능 질문입니다. 뼈대 위주로 핵심을 파악하느냐, 아니면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수사학적인 표현에 휘둘리느냐에 따라서 이 글의 난이도는 천차만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뼈대 바르기를 하고 이제 지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한 문장에선 뼈대 바르기 잘하던 친구들도 긴 지문이 나타나면 또 뼈대는 갖다 버리고 또 하나하나 단어 갖고 짜집기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가지고 뼈대 발라내고 요약하고 전체적으로 글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는 거, 이 연습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도 이걸 위해서 구조가 잡혀 있습니다. 뼈대 바르기를 하고 나면 아이들이 뼈대 바르기 분석하고 해석한 다음에 몇 개의 단어 가지고 요약을 하게 시킵니다. 요게 이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긴 문장을 짧게 몇 개의 단어로 이해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구조구나. 여기서 예시가 나왔고 however니까 반론이구나. 이렇게 구조 분석하는 것까지 연습해서 정답을 도출합니다. 자, 학평이라는 건 학력평가원에서 낸 모의고사 지문을 얘기합니다. 학평 대비한 뼈대 바르기 플로우는 이렇습니다. 처음에 뼈대는 이렇게 바르는 거야 라는 거 이제 문법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이들이 문장에서 내가 발라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하는 연습, 그리고 나서 이제 학평 지문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문장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전체 구조 파악해서 작가의 주장은 요거구나 라는 걸 하나의 짧은 문장으로 뽑아내는 거, 요게 저희 전체 뼈대 바르기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입 파악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수능에서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변형된 문제 있잖아요. 주제 문제인데 빈칸 추론으로 냈다거나 아니면 뭐 문장 삽입 문제인데 다시 뭐 빈칸 추론 이런 문제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요약해가면서 쉽게 문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수능에 있어서나 내신에 있어서나 모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과 수능을 위해서 뼈대 바르기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중점적으로 오늘 좀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는 이제 신지영 선생님께서 저희 더 구체적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리스닝 공부는 어떻게 해나가고 또 시간표는 어떻게 되고 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상은 저희가 이 영상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띄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클릭해 주시고 그 영상까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